자, 오늘은 18차시 교과서 52쪽에서 57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고요. 자, 중단원이 에너지와 열로 바뀐 지 좀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소단원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사실 좀 역학 단원의 성격이 좀 가깝고요. 이제 이 소단원부터가 어찌 보면은 진정한 연력학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진 않고 그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들을 먼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하여 연력학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력학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 온도, 압력, 그리고 부피. 사실 이 세 개가 우리가 연력학에서 이제 다루는 대상인 기체나 액체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는 뭐 질량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뭐 가속도라든지 속도 이런 걸 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룰 대상은 이제 더 이상 고체 덩어리가 아니고 유체라고 불려지는 물이나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이 기체 상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는 특정한 형태가 없고요.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속력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속력, 즉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는 약간 통계적인 물리량이 온도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분자 하나하나가 작용하는 힘을 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적당 받는 힘이라는 개념의 압력을 이용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부피는 따로 안 적혀 있는 게, 부피는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정의니까 따로 적혀 있진 않지만, 요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결국에 그 우리가 다루는 대상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온도는 이제 템퍼러처의 첫 글자를 따서 이 T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그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섭씨 온도는 소문자 T,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로 적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물리학에서는 온도라고 그냥 얘기하면 절대 온도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섭씨 온도의 단위는 도씨고요. 절대 온도 단위는 켈빈인데, 차이점은 요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식 온도라고도 하죠. 그 셀시우스를 이제 한자 이름으로 바꾸면은 섭씨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파렌하이트를 이제 한자식으로 바꾸면 화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물의 어느 점을 0도씨로 잡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일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하고 100등분한 게 요 섭씨 온도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온도라는 개념을 쓰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온도라는 것이 결국에 그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도의 의미가 결국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하죠. 운동 에너지는 음수는 없잖아요. 모든 분자들이 정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고, 그때의 온도가 이제 최저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있을 수 있는 낮은 온도라고 볼 수 있죠. 그 온도를 섭씨 온도로 해보니까 마이너스 273도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73도씨를 0으로 하고 섭씨 온도하고 눈금을 똑같이 맞춘 게 절대 온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는 이렇게 있죠. 자,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0켈빈이어야 돼요.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게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은 핫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평균 기온이 한 4켈빈 정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 근데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뭐 300켈빈에 가깝죠. 290켈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주의 온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온도가 높은 핫플레이스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하하. 예. 예. 그래서 0도씨면은 273켈빈, 마이너스 273도씨면 0켈빈, 지구의 온도는 한 290켈빈, 우주의 평균 온도는 한 4켈빈 이렇게 됩니다. 네, 압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압력은 pressure,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따서 P로 나타내고요. 이거는 소문자 P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 P로 쓰기도 합니다. 약간 대중 없습니다. 이거는 예, 둘 다 흔하게 쓰이고요. 사실 소문자 P, 대문자 P 잘 구분도 안 가죠. 손으로 쓰면. 예. 이건 면적당 힘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파스칼이라고도 합니다. 파스칼은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면서 화학자이기도 하면서 뭐 하여튼 온갖 데만 거 다 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압력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압력의 단위로 자신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열이라는 개념도 필요합니다. 이 열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열 에너지라고 쓰잖아요. 예, 열 에너지라고 쓰는데 열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면 그 사이에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량은 이동한 열의 양으로서 이동한 열 에너지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 그냥 거의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열이나 열 에너지나 열량이나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원래 이 열은 열은 열이고 에너지는 에너지고 처음에는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게 같은지 몰랐어요. 그게 이제 같다라는 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 줄리예요. 열이 에너지와 같다는 것을 처음 밝힌 사람이 줄이어서 그 에너지의 단위를 줄로 쓰죠. 그래서 열의 단위는 칼로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것을 줄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줄이 한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제 3학년의 물리학 2를 선택하면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줄의 실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칼로리는 그 물로 정의되는 거예요.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예요. 그럼 킬로칼로리는 뭐냐?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다수 물통이 2리터짜리거든요. 그거 한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입니다. 여러분 밥 한 공기가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한 200kcal도 되거든요. 200kcal. 그럼 이거는 삼다수 물통 한 통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한 끼에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사실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사실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 체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막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소모하고 있고요. 일단 머리 쓰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살 빠집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뇌의 상태를 이제 찍어 보는데 그 잠잘 때 하고 그 다음에 TV 볼 때를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TV 볼 때가 칼로리 소모가 더 적었대요. 그러니까 TV나 이렇게 유튜브 쇼츠 볼 때가 잘 때보다도 머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된다는 거죠. 잠잘 때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TV 볼 때나 쇼츠 볼 때 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적으로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소비를 거의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살도 많이 찌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열평형 상태는 뭐냐 하면 이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면 열이 이동한다 했죠. 그래서 0초일 때 A는 온도가 요만했고요. B는 온도가 요만했습니다. 그럼 A 온도가 높죠. 그러면 A는 열을 빼앗기고요. B는 열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A는 열 빼앗기니까 온도가 내려가고 B는 열 받으니까 온도 올라가고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결국 두 물체의 온도는 같아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는 이제 양방향의 열의 이동이 균형을 이루어 열의 이동이 없어 보이는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온도가 같아도 확률적으로 열이 이동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온도가 서로 달라지겠죠. 그럼 다시 이동했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거시 세계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마치 열의 이동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물리학원에서는 뭐 동적 평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온도가 같으면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거시 세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연력학제 1법칙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연력학제 2법칙을 배울 건데 뜬금없이 연력학제 0법칙이 나왔죠. 이게 이제 뭔지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도계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게 들어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보면 자, 물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물체 A와 C가 열평형을 이루면 물체 B와 C도 열평형을 이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온도계입니다. B하고 C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액체고요. 자, A를 B에 담궈요. 그러면 A, B의 온도가 서로 다르면 열이 이동하겠죠. 이 사이에서. 그럼 이 온도계 원리는 뭐냐 하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부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양이면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서 올라가고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작아져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으면 A, B가 열평형을 이루게 되고 A의 온도계 눈끝감이 정해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C에 집어넣어요. 근데 C에 집어넣었더니 이 눈금이 더 이상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B하고 A하고 C가 이미 열평형인 상태였어요. 그러면 A하고 B도 열평형이고 A하고 C도 열평형이니까 요 둘도 열평형 상태다. 그러니까 요 둘을 직접 접촉시켜 보지 않아도 이 두 개를 접촉시켰을 때 열이동이 없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물체 온도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계의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연력학 제1법칙에 들어가는 물리량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사실 앞 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하나는 열이거든요. 열량. Q가 연력학 제1법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연력학 제1법칙에 들어가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연력학 제1법칙에 들어가요. 근데 내부 에너지를 오늘 배우지는 않을 건데 그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거는 내부 에너지가 결국에 분자들의 총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근데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그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는 값이 온도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정의 내리고 그 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스템이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주구장창 보게 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얘기해 줄게요. 자, 얘가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실린더. 그리고 얘가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뭐냐 하면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에 의해서 갇혀 있는 요 안에 있는 기체입니다. 요 기체가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이 궁금한 거고 이 기체의 온도가 궁금한 거고 이 기체의 부피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이때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는요. 여러분 역학적으로 일을 하려면 힘을 줘서
그 대상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실린더는 안 움직여요.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기체가 밀어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체는 무조건 닿여있는 물체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당기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기체는 힘을 가해서 밀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피스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 외부는 피스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녀석이죠. 피스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결국에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스톤에 힘 F를 가해서 피스톤이 델타 S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얘는 F 델타 S가 되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요. 근데 우리가 그 연력학에서는 힘 대신에 압력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압력으로 좀 바꿔서 쓰면 PA 델타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요 A 델타 S가 그림에서 어떤 값인지를 한번 보면요, A는 요 피스톤의 단면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델타 S죠. 그러면 A 델타 S는 바로 요 부분의 부피가 돼요. 요 원기둥의 부피가 요 A 델타 S가 됩니다. 근데 이 A 델타 S가 결국에 또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이 기체의 요만큼의 부피가 처음 부피죠. 그리고 요만큼의 부피가 나중 부피입니다. 그럼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하면 바로 요 노란색 덩어리의 부피가 되죠. 그래서 요 부피는 부피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 피스톤에 한 일은 기체의 압력 곱하기 기체의 부피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압력은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럼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W가 플러스라는 의미고요.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W가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기체가 팽창할 때입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압력은 일정한 상태라고 했을 때 요 값이 이제 양수가 되겠죠. 이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할 때입니다. W가 양수일 때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체가 외부에 W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요게 좀 헷갈려요. 이거는 이제 W가 마이너스일 때요. 기체가 수축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기체는 무조건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밉니다. 근데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기체가 피스톤의 음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미는 힘이 더 큰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는요, 그 물리적으로 그냥 표현하면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W도 값이 마이너스고요. 이런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에서 표현되는 문장은 보통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게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체가 외부에서 W만큼 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주어하고 목적을 거꾸로 바꿔서 표현을 해요.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W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해 주지 않아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옳고 그름을 물어볼 때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나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W가 마이너스라는 의미고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 대부분의 변화는 또 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PV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힘도 일정하지 않을 때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 식이 가장
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세 가지예요. 압력, 부피, 온도.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자,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부피하고 온도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그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압력은요. 결국 이 식에 집어넣어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상 기체는 매우 이상적인 이상한 기체인데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고요. 자, 요 기체 방정식 일단 식을 먼저 적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V는 nRT. 요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요때 n은 몰수이고요. 자, 외우는 방법은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인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피부는 노랗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고전이에요, 고전. 이거는 그 저의 선생님의 선생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피부는 노랗다. 말면 말고. 이 V는 이게 부피죠. V는 VP잖아요. 미안합니다. 볼륨이라서 부피죠. P는 프레셔, 압력이고, 요 T는 조심하세요. 그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고, 요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근데 이 기체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여서 그 헬륨이든 수소든 뭐 산소든 질소든 다 똑같은 상수가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몰수는 뭐냐면 이 몰수는 기체의 양을 뜻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건 정의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n 나누기 n0인데요. 요 n0는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화학 시간이 된 것 같죠? 실제로 이 방정식은 물리에서도 쓰이고 화학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 n은 뭐냐면 실제 분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n몰일 때 n몰의 실제 분자의 개수예요.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죠. 10의 23승계. 그래서 딱 아보가드로 수만큼 분자가 있으면 그 분자의 양을 1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보가드로 수의 2배만큼 있으면 2몰인 거고, 아보가드로 수의 절반만큼 분자가 있으면은 2분의 1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입니다. 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실린더하고 피스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스템에 갇혀 있는 기체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만큼은 상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요. 왜냐면 기체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전체 개수가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여러분이 배운 그 화학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보일의 법칙 혹시 기억납니까?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눌러가지고 부피를 줄여들어 봐요. 그럼 압력 커지죠. 풍선을 잡아 당기면 터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면은 이제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작으면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가 작아지죠. 그게 샤를의 법칙이고요. 이걸 합친 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서 T분의 PV는 T-분의 P-V'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갇혀 있는 기체는 T분의 PV가 일정하다. 이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고, 아보가드로의 법칙 알아요? 아보가드로 법칙 전 중학교 때 배워서 기억한 게
등온, 등압, 등부피, 등분자수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기체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모두 같다. 다른 게 그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도씨 1기압 22.4리터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뭐 몇 개다. 이거는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고, 아보가드로 수가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기압에 15도씨인가 거기에 22.4리터 거기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아보가드로 법칙도 요 식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 이제 하여튼 갇혀 있는 기체니까 얘가 일정할 거고요. 이 부피 변화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W로 구할 거예요. W 구해지고요. 이 T는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로 구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압력의 변화를 물어봤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으로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를 구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압력의 변화를 추측하는 거예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중요하다. 결국에 이 식은 압력의 변화를 구할 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부는 노랗다. 노랗다. 자, 그 다음에 열기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이건 또 다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교과서에 잠깐 언급이 돼 있어서 저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열기관은 이제 열리라는 기관을 열기관이라 그러는데요. 열을 일로 바꿔주기 때문에 열리라는 기관. 열일 열기관 열리라. 눈물 좀 닦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전기기관이 있는데 전기기관도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의 발전 방식은 결국에 전기기관하고 원리가 같아요. 결국에 이제 물을 끓이죠. 끓여서 전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결국에 전기기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연소하는 게 기관의 바깥쪽에 있어서 외형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관들은 이제 내형기관이죠. 그 엔진 안에서 그 기관 안에서 그 연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고, 스털링 기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좀 얘네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은 기관인데, 요게 이제 이게 막 나왔을 때에는 그냥 뭐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할 때 쓰이고 실상용화는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효율은 좋은데 이게 힘이 약했어. 힘이 약했는데 지금은 이게 또 이제 좀 그 여러 실제로 사용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상용화하려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좀 옛날보다 더 오히려 관심이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어찌 보면 에너지와 열단원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